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뭘 사는지 봤냐면 역시나 바이오하고 로봇을 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재미난 게 엔터를 많이 사요. 엔터. 심지어 외국인의 누적수급 코스닥 1등도 SM 엔터예요.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죠.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군사 충돌 막 나오죠. 전쟁 얘기 막 나오는데 오히려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는 기회다. 조선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한국과 굉장히 협력적이면서 경쟁 관계다. 무기 수출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이고요.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돼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한국 경제 및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전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저는 정치적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이번에 정권 새로 바뀐 정권은 주식에 일단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얘기하면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종의 부의 증식 효과를 누리게 하려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법도 개정하고 또 주주의 권리를 잘 찾게 하게끔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좀 어떤 밀어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 대통령도 실제 주식 투자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질문하는 내용만 봐도 내가 알고 정책을 실행하거나 어떤 업계 관계자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전 정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크다고 보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정권의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타이밍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지금 환율이 1360원대거든요. 근데 불과 트럼프가 이제 관세 때린다고 할 때마다 1400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만 거의 14%? 12%에서 14%가 빠진 거니까,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요거 표 아마 PD님 띄워주실 건데요. 굉장히 주도주가 셉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시장보다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 주도주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주도주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보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도주를 투자해야 되냐? 결국은 주도주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수익률과 앞으로 오래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현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 한 달치 5월 1일부터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SK 하이닉스부터 두산까지 여기 보시면 방산주가 있고요. 조선주가 있습니다. 방산하고 조선주는 작년부터 올랐어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은요. 원래도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강했고 바이오가 항상 거래대금이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바이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쉽게 말해서 주도주는 영원하다. 그래서 주도주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저는 외국인 위주로 가져왔어요. 조금 더 장기 투자 포지션이 크니까. 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뭘 사는지 봤냐면 역시나 바이오하고 로봇을 삽니다. 로봇 계속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재미난 게 엔터를 많이 사요. 엔터. 심지어 외국인의 누적수급 코스닥 1등도 SM 엔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죠. 아까 코스피에서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조선하고 방산에 뭘 사죠? 새롭게 전력기기를 사고요. 지주사를 사고요. 금융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방산, 코스피로 치면 조선방산이라는 탄탄한 딱 센터를 잘 지키고 있는, 센터포드를 잘 지키고 있는 주도주가 딱 있고
주변 주도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주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방산이 메인을 꽉 차고 있고 심지어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전 섹터가 어떻게 보면 순환매격으로 기존 주도주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조선방산 여전히 강하면서 원전과 금융과 지주사와 반도체까지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주가는 부진하지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랑 외국인 기관의 수급 현황을 보면 바이오가 여전히 코스닥에서 큰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나 리가캠이 빠지잖아요. 항상 받치는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러니까 바이오가 굳건해요, 코스닥에서. 근데 뭐가 빵빵 터지죠? 로봇이 빵빵 터지죠? LNG가 빵빵 터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엔터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굳건한 거예요. 바이오라는 핵심 주도주 옆에 엔터가 붙고 LNG가 붙고 또 원전이 붙고 로봇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가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숫자 오늘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오늘 가져온 거 말씀드리면 방산의 6개 종목 메인이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풍산까지 그 다음에 조선의 핵심 4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자 총 이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이 너무 재밌죠. 212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요. 불과 작년 말 12월 30일 이제 딱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전 대비 113조가 증가했어요. 코스피 전체 시총이요. 2,400조라고 하면 조선과 방산의 합산이 전체 시총 증가액의 25%를 담당했다. 4분의 1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방산 조선 10개가 코스피 전체 시총이 한 47조가 증가했는데 그걸 방산 조선이 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방산과 조선이 코스피 지수를 주도했고 실제 코스피 시총 자체도 1960조대에서 2400조대로 키웠으니까 450조를 그냥 조선 방산이 4분의 1을 하드캐리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군사 충돌 막 나오죠. 빵빵 지금 막 전쟁 얘기 막 나오는데 오히려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는 기회다. 조선 마찬가지고요. 예? 이스라엘이 한국과 굉장히 협력적이면서 경쟁 관계다. 무기 수출에 있어서. 하나가 생산하는 레드백 장갑차에 이스라엘 포탑과 능동 방어 체계를 적용했고 장거리 레이더나 무인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수 도입해 운용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이면서 협력 관계인 거예요. 무기 체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이란하고 문제가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긴다는 거는 국내 방산 기업들한테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한국에 청궁2 있죠. 현궁 있죠. K2 전차 있죠. K9 자주포 있죠. 이런 게 경쟁 관계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방산주는 계속 부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좀 불안하죠. 대만 또 막 얘기 나오죠. 중국의 대만 침공. 그래서 방산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익이 따라오냐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방산과 조선의 연간 영업이익 합산이 12조 6천억입니다. 올해 25년도. 전체 12조 6천억이란 금액은 불과 1분기 3개월 전 6월달이니까 3월달 실적 추정치에 대비해 얼마가 올랐냐? 3개월 전에 9조 5천억에서 32%나 증가했어요. 자 보세요. 2분기에 실적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잖아요. 3분기쯤 되면 3분기면 몇 월일까요? 9월달쯤 되면 또 이 추정치가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실적 추정치가 32%가 증가하면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계속 따지셔야 돼요. 주가는 올랐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도 같이 올랐을까? 주가는 올랐는데 이익도 같이 올랐을까?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과 실제 이익은 얼마나 이 갭 차이가 날까? 근데 조선이나 방산 주가 빵 뜨는 동안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오는 게 합리화가 된다고요. 주가는 빵 뜨는데 이익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주가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업체별로 봤더니
하나오션의 3개월 전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58.8%가 증가했고요. 하나오션이 이제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1조가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50% 증가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2조 4천억대에서 3조 6천억대로 이익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선은 주가 올라가는 만큼 이익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HD 현대중공업 3개월 전만 해도 1조 2천억대에서 1조 9천억 사이즈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도 46%가 이익 추정치가 증가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2조 4천억대에서 3조 1천억대로 27%가 증가했습니다. LIG 넥손 볼게요. 2,900억대에서 3,550억대로 1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이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면서 전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덩어리가 크다는 건요. 조선방산이 시가총액 증가분의 4분의 1을 담당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죠? 조선방산 잘 모르겠어. 근데 코스피 지수는 사고 싶어. 코스닥 지수는 사고 싶어. 그러면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에서 덩어리 큰 방산이랑 반도체랑 조선방산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인이 투자자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코스피 지수 살 건데 뭐 그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코스피를 산다기보다는 한국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한국 지수가 구조적으로 레벨업 될 것 같아서 사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의 18%를 삼성전자가 담당하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섹터가 굉장히 강한 주도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혹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주는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좋게 얘기하면 과거 2차 전지만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원전 관련돼서는 안타까운 거는 그거죠. 이익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2기가 실제 양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SMR이 진짜 말 그대로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올해가 25년이니까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터지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돼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러면 실제 만들어지는 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3년 뒤니까 실제 원전에 대한 실적도 3년 뒤 근처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로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한테 원전 관련된 에너지의 패권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싸고 실제 원전을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보다 어떤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 야 원전 짓는 거 위험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중국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지었고 심지어 가격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0기당 40조니까 한 기당 4조까지 원전을 엄청나게 싸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중국으로부터 다시 원전, 에너지의 패권을 다시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뺏겼죠. 엄연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 미국이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국 말고도 원전 강국이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프랑스가 있습니다. 우리 체코랑 계속 싸웠던 프랑스. 독일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국가들이 원전을 탈원전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는 22년 만에 지금 다시 친원전으로 바꾸고 있고,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 영국, 크로아티아, 정말 베트남, 다양한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원전 설비 용량을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연평균 3%, 좋게 보는 데는 연평균 4에서 5% 정도 성장해서 2050년까지 950기가와트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370이니까 약 3배 정도 설비 용량 자체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에서 SMR 관련돼서는 SMR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법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MR 관련돼서는 그래도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전력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신재생 에너지 자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자 풍력부터 바람의 양이 그렇게 일정한가?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안도로 쪽에 있는 해상도시 쪽에 그 풍력이 잘 돼 있거든요. 뭐 이태리가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태리나 스페인에 비해서 우리가 풍력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건설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ESS가 따라와야 돼요. 그럼 ESS에 대한 별도 설치 비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뒷받침돼야 돼요. 전력기기에 대한 별도 설치가 들어가요. 물론 LCOE 발전 균등화 비용은 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제반적으로 따라오는 여건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제한적인 요인이 있고요. 태양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조량이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발전 단가는 싼데 치명적인 거는 원전 있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도 가능하지만 제조업에 맞는 전력원이에요. 기저전원. LNG 복합 화력 발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환경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지만 원전은 이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전이 급부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이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캐파는 크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전과 LNG 복합 화력 발전, 천연가스로 벌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을 원전이 채우지 않으면 그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계속 24시간 365일 돌려야 되는데 신재생 잘못 썼다가 중간에 그냥 데이터 센터 갑자기 뻥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전력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면 그냥 이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그게 났잖아요. 블랙아웃이 왔잖아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단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에너지의 그 원전 관련된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진짜 이제 글로벌로 예를 들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팀코리아로 수주를 받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던 말 그대로 뭐 프랑스의 EDF 전력청이 프랑스 전력청이 수급을 받던 그 밑단에 있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팹리스 반도체로 치면 팹리스죠. 설계하는 데는 무진장 많아요. 뭐 영국 업체도 있고 프랑스 업체도 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있고 일본 업체도 있고 많은데 그 밑단에 자 설계를 했어. 자 가서 시공해서 지어 이 제작 업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들어가는 기자재 중에 하나인 LNG에도 들어가요. 기자재 설비. 그게 GE 중에 GE 버너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미쯔비시가 있어요. 이런 데들이 캐파가 지금 27년까지 다 이미 차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스터빈을 말씀드리면 원전도 더 만들 수 있는 제작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때하고는 다르게 공급을 그렇게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중국 업체라든지 러시아의 로사스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 걸 쓸 수는 없죠. 말 그대로 진짜 지정학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거기에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원전에 예를 들어 뭐 킬스위치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말 나쁜 맘 먹고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원전 짓는데 그 원전으로 다 폭발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 업체가 그냥 딱 배제된다고 보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5개 정도입니다. 글로벌로 5개인데 글로벌로 유럽만 원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짓겠다고 하고 아시아 짓겠다고 하고 중동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주가들이 날아가는 거고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건 확실한데
오늘 딱 기준으로 저희가 화요일 날 찍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커졌냐면요. 시가총액 9등이 됐습니다. 9등.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럼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총 몇 등이었을까요? 40등 바뀌었습니다. 40등. 50등 수준이었어요. 50등. 9등까지 올라왔다는 건요. 그냥 레벨업이 아니라 퀀텀 점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딱 그 제로베이스 시가총액 10등 안에 진입한 시점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런 거 있겠죠. 그냥 ETF인데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만 사는 ETF가 있겠죠. 있어요. 뭐 코리아 탑10인가? 그러면 그 ETF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든 10등 안에 드는 종목 ETF를 그냥 지수에 대한 배분 비율로 사야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럼 두산그룹은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글로벌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원전을 단순히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 흐름이랑 같이 보자.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현대건설을 개인이 사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아니면 기관이 사는지 그걸 꼭 좀 수급을 같이 체크해 보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깨지면 BHI도 깨질 거고 S&T 에너지도 깨질 거고 현대건설도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 달에 또 나올 건데요. 다음 달에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 상황을 또 한번 점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좀 길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못 사서 막 뭐 제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 많은데 못 사서 막 미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식이 재밌는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그냥 계속 상승만 할 것 같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상승하니까 이게 조정이 안 올 것 같죠. 조정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라 2차 전지도 우리 매매할 때 조정 안 올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조정은 온다. 조정이 오면 그때는 좋은 투자 기회를 삼고 한번 원전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필요성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전의 시대는 일단 산업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